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 재밌게 읽다가 제 사연도 혹시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딸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약 20년 전 제게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 흐르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26의 나이로 시집을 갔다가 이듬해에 예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입사하고 실수도 종종 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당시 팀장이었던 남편이 저를 챙겨주었고 그렇게 가까워져서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한 성격과 유머러스한 면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항상 재밌고 웃음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이 제 옆에서 저를 웃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고는 진짜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아이가 돌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저와 아이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뽀뽀도 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영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와 추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앞으로의 제 삶이 막막해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막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셔서요. 그래서 어디 손 벌릴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제 힘으로 제 삶을 꾸려야 했고 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갑자기 워킹맘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돌쟁이 딸린 경력 단절된 아줌마를 대체 어느 회사가 손 벌려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원래 마케팅 쪽 일을 했었는데 그쪽은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일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때 막 보험 파는 여자들 보면 옷도 좋은 옷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게 다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땐 보험 팔면 돈 많이 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보험회사 가서 저 영업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제 딸 등에 업고 보험 팔러 다녔습니다. 진짜 그땐 저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애를 뒤에 업고 일하러 다니냐며 돈에 환장한 년이라는 소리도 듣고 애가 불쌍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싹 다 무시했습니다. 당장 내 새끼 입에 쌀밥 넣어줘야 하고 집 세도 내야 하고 집에 보일러도 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일했습니다. 제가 그땐 차도 없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붙잡고 일을 했으니까 그리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 딸 입에 쌀밥 넣어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일을 꼬박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애가 4살 되고 그때부턴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남편 떠나고 처음으로 애기 없는 저만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공부 시작했냐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였습니다. 그때 막 30이었으니까 당장 자격증 딸 생각은 없었고 천천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거든요. 또 나이 30이면 젊잖아요. 머리 빠릿빠릿 돌아갈 때죠. 그렇게 누구 도움 하나 없이 혼자 공부해서 2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남편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했는데 제가 그래도 딸아이 키우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된 거잖아요.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 이제 고생 좀 덜 하겠구나. 이제 돈 좀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되고 나서는 보험 팔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월세에서 사느라 돈을 계속 못 모아서 속상했는데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던 딸아이도 좀 더 교육에 신경 쓸 수 있는 유치원으로 옮겨주었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의 생활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해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 파는 사람이라 그런가 괜찮은 집이 좋은 가격에 나온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고, 고민하다가 놓칠 것 같아서 곧바로 은행 가서 대출받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였어서 아이 학교 가기도 좋을 것 같고 월세집에 사는 게 계속 돈이 아까웠거든요. 내 집 마련은 아니었지만 마치 내 집 마련을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와, 엄마, 우리 아파트 사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번쩍번쩍 빛이 나. 너무 좋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를 오르내리던 딸아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전 집은 평수도 좁아서 딸아이 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안방에서 같이 자고 거실에서 공부하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사하고서는 방 하나를 아이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예쁜 침대도 사고 흰 바탕에 아이가 좋아하는 분홍색이 섞인 책상도 사고 허리에 좋다는 나름 비싼 의자도 사주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아이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약간 무리해서 카드를 썼지만 부모로서의 도리를 한 것 같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사하고 가구 드리고 하느라 한도를 많이 늘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카드만 사라졌더라고요. 다른 카드도 있어서 급하게 쓸 때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카드랑 지갑은 멀쩡히 있는데 딱 그 카드만 사라졌으니 어디서 잃어버렸나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습니다. 청소 다 끝난 거실도 한번 뒤엎고 화장대도 다 찾아보고 다른 옷 주머니에 있나 싶어서 주머니들도 다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도 없었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으니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다면 누가 카드를 썼을 텐데 제가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가 오게끔 설정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카드를 잃어버린 지 나흘이 흘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다름 아닌 카드 사용 문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흘 동안 잠잠하다가 누군가 제 카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얼마를 쓴 건지 두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이 제 카드를 이상한 곳에 쓰거나 불법적인 곳에 쓰면 괜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카드 사용처가 이상했습니다. 행복 편의점 1,700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의점? 1,700원?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700원이라는 숫자도 이상했지만 편의점이라는 장소도 이상했습니다. 나쁜 마음 가지고 남의 카드를 쓸 생각이 있으면 작정하고 비싼 걸 사는 게 보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용처를 알게 되었으니 범인을 찾고 제 카드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 지점 편의점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편의점이더라고요. 동네에서 카드를 흘렸고 그걸 누가 주워서 쓴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점까지 알아낸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 분들에게 제 사정을 말했고 편의점 CCTV를 확인하러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관 분들과 함께 제 카드가 사용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문자 받고 바로 움직인 덕에 사용한 시각으로부터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가 여기서 사용되었다고 문자가 와서요. 혹시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그랬대요? 한 30분 전쯤에 문자를 받았어요. 30분 전에요? 이상하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편의점 점주라는 분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희를 편의점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저와 경찰관 2분, 편의점 점주분까지 비좁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자가 온 시간에 CCTV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오늘 손님이 몇 없었어요. 문자 받으셨다던 그 시간에 온 사람은 이 아이 한 명뿐이었고요. 편의점 점주분이 가리킨 영상 속에는
유치원생으로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점주분께 내민 카드는 선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제 것과 같은 회색이었고요. 혹시 몰라서 아이가 구매한 영수증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카드로 구매했는지 나오잖아요. 제 카드가 맞았습니다. 저한테 문자한 것과 똑같이 1,700원이었고요. 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 왔던 건 아니고 제가 담배 태우러 나갈 때 종종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아마 이 동네 아이인 것 같아요. 편의점 점주분의 말을 듣고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가 왜 편의점에서 제 카드를 썼는지, 아이의 부모는 대체 뭘 하고 있던 건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카드도 찾고 아이도 찾아서 야단을 쳐야겠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단단히 일러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액이어도 도난 사건은 도난 사건이니 경찰분들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드리고 같이 경찰서로 돌아가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파란 잠바, 저 아이 아니에요? 경찰관분 중 한 분이 편의점 근처의 놀이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편의점 CCTV 영상에서 봤던 아이와 같은 차림새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오물오물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경찰관분들이 그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보았는데 아이 옆에 버젓이 놓여있는 제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바로 아이에게 다가가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왜 남의 카드를 주워서 쓰고 그러니? 너 그거 나쁜 행동인 거 모르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부모님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도 화나는 마음에 조금 큰 소리로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놀랐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잘못한 행동인 건 맞으니까 알려줘야 하고 부모님과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 싶더라고요. 달래야 하나 어쩌야 하나 아이를 보고 있는데 다시 보니 아이의 행색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은 티가 나 있었고 파란색의 얇은 잠바는 소매랑 밑단이 허옇게 해져 있었고 채워져 있는 지퍼는 고장이 난 건지 끝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골덴 바지는 무릎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발목이 훤히 드러날 만큼 짧았습니다. 신발은 말할 것도 없이 때가 많이 타 있었고요. 이 카드 어디서 주운 건지 아줌마한테 말해줄래? 계속 엉엉 울던 아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참 울던 아이가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더라고요. 아이는 제 카드를 놀이터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놀이터에 아이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렸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 급하게 명함 확인할 게 있어서 지갑을 꺼냈었는데 아마 그때 카드가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떨어진 카드는 놀이터에서 며칠 동안 그대로 있었고 나흘이 지난 날 그 아이가 발견해서 주운 거였습니다. 아이는 떨어져 있는 카드를 주워서 쓰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살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아예 안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편의점에서 이거 산 거야? 아이 옆에는 작은 컵라면 같은 것과 편의점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먹고 있던 것은 김밥이었고 제 말에 놀라 떨어뜨린 것도 김밥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 된 김밥을 보니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김밥은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에 있던 컵라면 같은 것을 집어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미역국이요. 엄마 생일,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다시 보니 아이가 들고 있던 것은 컵라면이 아니라 컵라면 모양의 컵에 들어있는 미역 컵국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의 말을 열심히 해석해 보니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 미역국을 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요. 배고파서 김밥. 미역 컵국을 사면서 김밥도 같이 산 모양이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다며 빈 김밥 껍질을 만지작거리는데 내가 이 순수한 애한테 화를 낸 건가 아차 싶더라고요.
일단 같이 계시던 경찰관 분들께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는 그 어린애를 경찰서에 데려가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카드도 찾았고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으니 벌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놀이터에는 저와 그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왜 혼자 있냐고 물으니 엄마가 저녁밥 차릴 동안만 잠깐 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저랑 빵집 좀 같이 가달라고 했죠. 저는 아이와 함께 근처에 있는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길래 김밥 떨어뜨려서 미안해서 사주는 거라고. 아줌마도 엄마 생일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니 아이가 얼굴이 활짝 피면서 신이 나서 케이크를 고르더라고요. 아이는 신중하게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초코가 있는 케이크를 고를지,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가 올려진 케이크를 고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딸기가 올려진 새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케이크를 든 저와 신이 난 아이, 우리 둘은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나도 허름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서도 계단 2칸을 더 내려가야 하는 깊숙한 반지하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를 다 듣고서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발달이 좀 느려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을 잘 못하는 애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가 쓴 돈은 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나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아이에게도 사과를 하게끔 시키더라고요. 아이 엄마를 만나기 전 남아있던 조금의 불편했던 감정까지도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미역국을 사려고 좋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니 괜찮다고 말하고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아이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케이크 상자 윗부분의 투명한 부분을 요리조리 들여다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을 남발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생일 케이크를 정말 오랜만에 받아봐서요. 한 6년 만인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풍파를 견딘 듯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직 밥 먹기 전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 학원 끝나기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얼른 내오겠다며 후다닥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집안을 살짝 둘러봤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방, 그리고 그 뒤쪽으로 어색하게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으로는 화장실이 있었고요. 안방처럼 보이는 곳은 안방 겸 거실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구석에 놓여져 있었고 작은 TV도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옷장과 행거가 있었고 아이 장난감이 든 박스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듯 했지만 무척 작고 삶의 여유가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남자의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안방 겸 거실에 상을 폈습니다. 밥과 미역국, 김치, 감자볶음, 소세지가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차린 게 없어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뭐. 아이가 소시지를 보며 우아하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을 때에도 조금 산만한 듯 보였고 아이의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아이를 챙겼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이 나이 때 애들은 다 이러지 않냐고 하니 그제서야 아이 엄마가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편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다고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자 공감대가 생겼다고 느꼈는지
아이 엄마의 표정이 아까보다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듯 편안한 듯 식사를 마쳤습니다. 케이크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아이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넉살 좋게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고 케이크까지 자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괜히 그러고 싶더라고요. 몇 년 만에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다고 했던 아이의 엄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와 아이와 아이 엄마 셋이서 소박하게 촛불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 엄마는 초에 불이 켜지는 순간부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따라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누가 봤으면 진짜 별일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 둘이서 케이크에 초 켜두고 울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이 엄마가 초를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유난이죠. 제가 전 남편, 애기 아빠 집 나가고서 케이크를 처음 받아봐요. 아빠가 없다는 건 대충 예상을 했지만 집을 나갔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으니 아이 엄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애기 막 태어났을 때 힘들다고 나가버렸어요. 원래 그전부터 애기 낳기 싫어했어요. 시댁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저 좋아하지 않으니까 친정도 반대했었거든요. 친정하고 연 끊어가며 남편이랑 결혼한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뭐. 저도 남편이 없어요. 저희 딸 돌 막 지났을 때 사고로 죽었어요. 어머나, 어머, 제가 남편 집 나갔다고 투정 부릴 게 아니었네요. 어머,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이 엄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정중하고 너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남편 죽고서 모두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거 쉽지 않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독하게 산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진심 어린 위로도 제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제가 막 우니까 6살짜리 꼬마애가 휴지를 뭉탱이로 뜯어와서 저한테 건네주고 제 팔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 순간 그 공기가 너무 따뜻해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고 마음 정리하는데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눈물 닦고 있으니까 아이 엄마가 먹으라며 케이크를 한 조각 주었습니다. 아는 맛인데도 그날따라 참 달고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딸 학원 마칠 시간이 되어서 데리러 가려고 그 집을 나오는데 아이 엄마와 꼬마가 대문까지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요. 아이를 데려가는 내내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잠을 깊이 잘 못 자는데 그날 정말 편하게 꿈도 꾸지 않고 푹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또 다음날이 되었는데 계속 그 아이와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생활이 어려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고민이 되었고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는 거라곤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용기 내서 저희 딸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현관을 두드리니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아이의 엄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꼬마아이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로봇 장난감으로 제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어머! 아이의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소풍 가실래요? 느닷없는 저희의 방문에 불편을 느꼈을 법도 한데 아이의 엄마는 너무 좋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대답조차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는 그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 안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아이와 아이 엄마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때 보았던 파란 점퍼에 귀여운 흰색 모자를 쓰고 엄마 손을 잡고 폴짝거리며 나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종종 가지고 놀았던 공을 트렁크에서 꺼냈습니다. 그 꼬마 남자아이한테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공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비눗방울도 사주었습니다. 빵빵한 볼로 열심히 비눗방울을 부는데 진짜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 쫓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녀서 그런가 낯가림도 없고 사람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랑도 잘 어울려서 놀아주더라고요. 2살 누나라고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요. 덕분에 아이 엄마와 돗자리에 느긋하게 앉아서 수다를 떨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 짧은 사이에 사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말이죠. 아이의 엄마는 20살 때부터 동대문 옷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절대 아닌데 자꾸 과시를 했다더라고요. 돈이 많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 집안에 돈이 계속 흐른다.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동대문에 옷가게 하나 차릴 거라고 같이 하자면서 잘하고 있던 동대문 일까지 그만두게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아이 엄마는 백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했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 집은 구축 월세방을 얻었고요. 그래도 여자는 일하면서 착실히 모은 돈 전부 다 혼수했다더라고요. 그땐 동대문에서 일하면 돈 꽤 많이 벌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동대문의 매장은 무슨 아무것도 없이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도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으니 잘 살아보자 마음 먹고 사는데 결국 아이 낳고 남자는 집 나가버렸고요. 듣는 내내 화가 나더라고요. 뭐 그딴 인간이 있나 싶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거랑 책임감 없는 거. 딱 이 2개거든요. 그 2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저와 다르게 아이 엄마는 이미 떠난 사람이라며 덤덤하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이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저 중학교 앞에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가 언어랑 행동 발달이 좀 느려서 제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아이 어린이집 가 있는 평일 낮에만 잠깐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게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때 되어서야 좀 살만해진 거지. 막 혼자 딸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러운지 알기에 뭐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이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육을 한다는 건 아니고 시간 될 때 한글도 알려주고 숫자도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이야 무슨 센터나 애들 병원도 잘 되어 있다지만 그땐 그런 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 갈 만큼 심각한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리고 공원에 가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돗자리에 앉아서 동화책도 읽었고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젓가락질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남자아이한테 한글 쓰는 법이랑 숫자 쓰는 법도 알려주기도 했고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친구를 사귄 건 처음이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발달도 느리고 행색도 초라하니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엄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 정보 얻고 싶어도 얻을 것도 없었고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여자라고 다들 측은하게 보거나 독한 사람이라고만 했지 진심으로 마음이 통해 친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쁘더라고요.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인연은 더 깊어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꼬마 남자아이가 너무 예뻐서 자꾸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둘째 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만한 옷 보이면 사다 주고, 집에서 가지고 놀 색칠 공부 책이나 스티커도 사주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보던 DVD도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고마워하기도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줄 게 없다면서 대신 맛있는 밥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며 이따금씩 저와 저희 딸에게 식사를 대접했죠. 아이 엄마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은 절대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서 매번 감탄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아이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건 어렵죠?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제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 엄마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혼자 독학으로 해본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학원 다녀서 빨리 시험 통과하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법이라고 하고 학원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합격해서 꼭 다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합격해도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분식집에 나갔다가 학원에 가고 밤에 아이가 잠든 후에 또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면 아이를 봐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거의 1년 반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던 중간에 아이 엄마한테 힘든 일이 있어서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었고 결국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게 딱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다 언니 덕이에요. 내가 진짜 언니 아니었으면 아직도 분식집에서 알바하면서 돈도 적게 벌고 우리 애도 잘 못 키웠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 진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 엄마에게 제 마음을 다 주었던 것뿐인데 그걸로 고맙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는 그때부터 제게 매달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한테 썼던 학원비를 갚는다면서 말이죠. 괜찮다고 그냥 합격 선물로 퉁치자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주는 바람에 1년에 걸쳐서 그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책임감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 엄마와 같이 일해봐도 되겠다는 확신이었죠. 제가 그 무렵에 부동산을 하나 차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서 안 된다면 어떤 분을 직원으로 모셔야 할까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그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아이 엄마를 믿을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이 한결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돈이 부족하다가 넉넉해지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그런 것 하나 없이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야무지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하게 된 거였죠. 나 믿고 한번 같이 일해볼래요? 저는 그렇게 그 아이 엄마를 스카우트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같이 일하다가 잘 지내던 친한 사이가 되려 멀어지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지나친 걱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저와 쿵짝이 잘 맞았고 일도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름없이 저를 친한 언니로 대해주다가도 일을 할 때면 저를 진짜 직장 대표처럼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제 마음에 꼭 드는지 매일을 기분 좋게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집이랑 너무 멀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죠. 가족이라고는 딸하고 저하고 단 둘뿐인데 그거 하나 없다고 엄청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퇴근도 늦게 하고 출근도 일찍 하고
없는 일도 찾아서 하고 진짜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제가 제 나이 생각 안 하고 너무 무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또 혈압이 낮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막 시작했을 때는 어지럼증이 심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서 먹곤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핑 몇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꿈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아이 엄마가 언니! 언니! 하고 소리치는 게 꿈속에서 들린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눈화장이 다 번진 제 직장 동료이자 제 친구인 그 아이 엄마가 팔자 눈썹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언니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여기 어딘지 알겠어? 기억은 나요? 아니, 이럴 게 아니지. 여기요! 여기 환자가 깨어났어요. 얼른 와서 좀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과로를 했다더라고요. 평소에 혈압도 낮은 사람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옆에 있는 제 동료가 하는 말이 그날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저희 집에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 부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무섭네요. 제가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 엄마가 딸한테 연락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딸이 그 주 주말에 집에 와서 어찌나 잔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아이 엄마, 그러니까 제 동료와 저 사이에 약속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침 일어나서 문자를 꼭 보내는 것이었죠. 언니, 저 일어났어요. 준비하고 출근할게요. 나도 일어났어. 이따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연인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둘 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서로 더 끈끈한 믿음도 생기고 말이죠. 그 일 있고 2년 후에 6살이었던 남자아이가 어느덧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더 철저하게 제 동료의 아침 문자를 챙기고 있답니다. 저보다 고작 2살 어리니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챙기게 되었죠. 저희 딸은 대학교에 있다가 대학원으로 갔고 어릴 적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700원을 썼던 그 남자아이는 군대에 있다가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을 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렸던 그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엄마와 제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렇게 걱정을 끼치더니 지금은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료가 그냥 아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사교육에 돈 많이 안 들였거든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던 학원 한두 군데 보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마 타고난 수제가 아니었을까 하며 장난스레 얘기를 합니다. 커서 머리 많이 쓰려고 어릴 때 아껴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아마 아이 엄마가 엄청 노력했기에 그렇게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준 거일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서 모두 저희 품을 떠나버렸네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다 키워두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저도 이 동생도 마음이 헛헛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둘이 열심히 일하자.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다 키운 것도 아니라더라 했는데 이 동생이 며칠 전에 엄청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다더니 자식한테 헛헛한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글쎄 연애를 한다지 뭐예요. 몇 달 전에 근처에 상가 알아보던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혼하신 지 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둘이 언제 눈이 맞은 건지 벌써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드라이브도 다녀왔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볼이 발그레해진 동생을 보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뭔들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갑에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이 카드 하나로 이런 깊은 인연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정은 특이하면서도 가볍고 단순했지만
절대 쉽게 깨지지 않을 인연이라고는 확신했습니다.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 동생, 아이 엄마 보는데 갑자기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확신합니다. 저랑 이 동생의 사이가 단순한 사이가 아니고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친구랑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나이엔 있는 사람들 잘 챙겨주고 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동생이 제겐 1등입니다. 제 자식 다음으로 소중한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동생도 참 별소리를 다 듣고 살고 굳은 일도 해보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생은 좀 더 편안하고 순탄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보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둘이 농담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가끔 놀러도 다니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동생이 이 채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연이 나온다면 동생이 정말 기뻐할 것 같네요.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